아, 예술가는 왜 항상 이렇게 괴로워야 하고 배고파야 하나? 안녕하세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랜선 상담소 돈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인형 생선 작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선 김동영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진짜. 생선님은 뭐 고민 없으세요? 저는 고민, 책 좀 사주세요. 네. 항상 배고픕니다. 밥 대신 차라리 책을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달달 정산하나요? 잘 나갈 때는 그렇고요. 요즘은 분기별로. 그러면 10%의 인세가 들어오잖아요. 네. 인세를 보면 전 숫자만 봐요. 그만큼 나에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감했으니까 책을 읽은 거잖아요? 나를 네. 공감해줬구나 해서 좋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온 게 더 좋습니다. 역시 상업 작가야. 네, 저는 상업적인 걸 추구하는 작가입니다. 오늘 만날 베이비에 대해서 생선 작가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고 네, 저도 미리 사연을 봤는데요. 네. 진짜 공감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베이비를 만나보겠습니다. 제 인생에는 3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형이 있었죠. 대단한 형 때문에 저는 뭘 해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모범생 첫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셨고 문제를 일으키는 둘째 아들 때문에 늘 걱정하셨죠. 그 시절 저는 자존감이 낮았고 자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연히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를 통해 그림을 만났죠.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고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형은 치과 의사가 되었고요. 저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미대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예술가를 꿈꾸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때 처음 진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예술가가 사회에 나와서 그림으로 예술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술 심리 치료를 받게 되면서 서럽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따뜻해졌고 내 삶도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예술가로 붓을 잡았고 전시회도 열고 대학에 강의도 나가게 되면서 안정을 찾은 저. 하지만 지도 교수님과의 마찰로 또 한 번 제 인생은 크게 바닥을 쳐야 했죠. 대학 강의가 갑자기 모두 끊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든 생각은 책을 쓰고 싶다 였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행복한 예술가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이유도 그 트라우마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척 길게 편지를 주셨는데 시간상 10%로 줄인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건 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 이해가 가요. 이분의 사연이 마치 제가 겪은 그런 일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마음도 좀 아팠고요. 저는 처음 드는 생각은 이분은 굳이 상담이 필요 없겠다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열심히 언제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고 지금도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분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죠. 네. 이런 확인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칭찬 많이 해줄까 일단? 네. 트라우마라고 이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읽은 정신과 책에서 보면 트라우마를 스스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곧 이분이 말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트라우마가 있었고 이분이 이렇게 느끼고 좌절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림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예술적인 활동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행복한 예술가는 없거든요. 배부른 예술가도 없어요.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이 있어야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생각하고 그걸 채우고 싶은 마음이 예술로서 승화돼서 더 그릴 수 있고 더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결핍이 없으면 안 나와요. 결핍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너무 몇 세기 동안 좋아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당대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은 시대적인 문제도 있었고 결국 시련을 이겨내고 길이 남을 작품들을 남겼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예술가는 왜 항상 이렇게 괴로워야 하고 배고파야 하나? 정말 배부른 예술가도 있고 마음이 넉넉한 예술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배부르고 행복한 예술가는 작품이 변질돼.
우리 또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네, 아 얘가 배가 불렀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옛날에 그 엑기스가 사라졌어 막 이런. 네. 이게 숙명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의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숙명이 바로 그거죠. 자기에게 닥친 시련이라던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더 처절하거든요.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없어야. 그리고 막 많은 게 채워져 있으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지.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술가가 만들어낸 그런 고통의 산물들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첫 번째가 저는 형에 대한 컴플렉스. 지금 생선님이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원글에서는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무척 많이 쓰셨어요. 네. 마지막 마무리도 나는 여전히 트라우마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형이 대단한 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 진짜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지? 한결같이 어떤 자리를 유지하는 자체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형을 두었고 물론 열등감 느낄 만한 여지가 많이 있죠. 우리 베이비는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못되게 한번 얘기해보면 뭐 다 트라우마래.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별것도 아닌 일에 이러다 아이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뭐 트라우마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극심한 외상이라고 표현해요. 아, 외상. 응, 외상이라고 한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집단적 트라우마의 하나는 이 코로나도 지금 집단적 트라우마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 세월호. 네. 그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트라우마예요. 어떤 외상 사건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심리적 정신분석적 용어를 너무 이제 잘 알려진 나머지 뭐 여기저기 너무 갖다 붙이는 경향도 있어요. 뭐 조금만 저기 하면 나 이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뭐 이러고 사실은 그걸 통해 자기 변명, 핑계거리 그리고 숨으려고 하는 거죠. 나 배려해줘야 해 이런 것처럼 나 오늘 뭐 못할 것 같아? 그런 것처럼 네. 나 이게 트라우마야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보호막을 치는 느낌도 좀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트라우마가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트라우마라는 이름을 붙여주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지. 그래 뭐 이런 게 있었지 하고 가볍게 떼어버리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들에도 못 건드리는 영역인 것 마냥. 네, 그렇죠. 잘난 형제자매 안 가진 사람 있어요? 다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없는 세상에 살면 정말 좋겠지만 네. 나보다 잘난 형제자매는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아닌데요? 아 생선님 아니에요? 네, 저는 누나 두 분 계신데 저랑 다 비슷해요. 다 비빌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올려다본 대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제 자매가 아니어도 내 위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다고.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쵸. 엄마 친구 아들이 항상 그 있잖아요. 모든 엄마 친구 아들이나 딸이 적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엄마 친구 딸이나 아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떡떡 뭐 사주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아들들과 딸과 우리는 항상 싸우면서 살고 있죠. 우리의 베이비가 형 때문에 내가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뭐 형이 아니어도 동생일 수 있고요. 그게 아니어도 같은 반에 나보다 성적이 1등이라도 높은 누군가 늘 나에게는 나보다 높은 비교 대상이 없을 수가 없는 건데 그쵸. 이걸 내가 나는 이 산을 못 넘어 하고 형에 대해서 이걸 너무나 큰 존재로 생각했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없어요. 얘기가 안 되네. 그 당시 너무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맨날 음악 듣고 책 읽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제일 잘났어 이거거든요. 아무리 1등 하는 애가 있지만 반에서 내가 듣는 음악의 밴드를 알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선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트랙을 벗어난 거예요. 그치, 나는. 그래서 여기는 트랙에 혼자 있지. 네. 근데 내 트랙 안에서 내가 1등이야. 이게 아주 건강한 방식인 것 같아요. 내가 트라우마라고 이름 붙여서 형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걸 여전히 나를 형과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서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스스로 올가맬 이유는 없다. 이거를 조금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형을 넘어야 할 상대로 보지 말고요. 왜 벽을 넘어야 돼요? 벽은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좋다. 부실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꼭 이기려고 하는 투쟁심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형에 대해서 짓눌려 사는 그런 게 있었다면 그거 지금에 와서는 형한테 고마워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베이비가 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시고 뭔가의 꿈을 감고 그쪽으로 계속 가실
데 있어서 형의 역할이 큰 거지. 그쵸. 형 형 때문에 때문에 내가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형이 그리지 못하는 그림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형을 이길 수 없었는데 그림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형보다 그림은 좀 그리지라는 생각을 들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는 예술가가 되었고 형은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생선님은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치과 의사요. 난 예술가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걸 동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술가라는 건 부담스럽고 그 느낌이 주는 뉘앙스가 가난하다, 4차원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왜냐면 예술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직업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머리가 돌아가고 뭔가를 창조해낼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준비하고 영감이 모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자기 안으로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너무 평면적이고 획일적이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시대적이에요. 우리 베이비가 여전히 그 프레임에 사실은 갇혀 있다고 느껴져요. 형과 나를 비교하는 프레임 안에서. 네, 그게 아마 경제적인 수단일 수도 있어. 네, 그런 면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실은 의사라는 직업은 숭고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보살펴주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각광받는 이유가 그런 숭고한 면 때문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좋은 직업처럼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인 프레임에서 보면 안 되지 않나. 형과 나를 비교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형은 사회적으로 훨씬 인정받는 좋은 직업,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가난한 예술가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면 당연히 자기만족감이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요. 네. 의사도 숭고할 수 있지만 예술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숭고하다는 거를 본인이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예술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멋있다. 됐죠? 그리고 내가 볼 때 우리 베이비한테 선택지를 줘요. 치과 의사 할래? 예술가 할래? 우리 베이비는 예술가 해요. 맞아. 왜냐면 예술가의 매력이 있고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치과 의사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 약간 행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거리감, 형제 간의 우애 이런 것들, 예술가로서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거, 대학 교수님하고 마찰이 있어서 강의를 다 할 수 없었던 것들, 이런 시련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표현하시는 베이베이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영감의 원천이에요. 순탄한 삶을 산 예술가는 없어요. 왜냐면 다들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순탄치 못한 길을 일부러 걸어서 그것을 이겨내서 그것을 표현으로 하는 방법을 택해서 뭔가 좋은 작품들을 남기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베이비가 하는 게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크게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고요. 그냥 지금 계속 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설사 책을 못 쓰시더라도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시면 언젠가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낸 지 거의 14년 됐거든요. 출판사에 뭐 원고도 투고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좌절하고 글을 쓰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언젠가 저한테 책 제안이 들어왔을 때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이미 책을 출간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글 안에서 보니까. 그러면 다음 책도 또 기다려 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응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간히 짧게라도 소식 전해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들이 마음에 조금은 가 닿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이야기가 무슨 방송거리라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십시오. 사연 되게 고프시구나. 난 남의 이야기 있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괜찮은 문장이 있으면 제가 갖다 쓰려고요. 농담입니다. 랜선 상담소 도너베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저희 댓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우리 베이비들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안녕히 계세요.